조선 후기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우리에게는 다산이라는 호로 더욱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22살의 나이에 조선 최고의 영명한 군주였던 정조를 만나 그의 비범한 재능을 인정받았고, 불과 20대 후반에는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새로운 학문, 즉 천주교를 접하며 깊이 있는 사상적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걷던 촉망받던 관료 생활은 39살에 시작된 유배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고 맙니다. 무려 18년간의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그는 이 긴 시간 동안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련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하는 기회로 삼아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저서들에는 백성을 향한 그의 깊고 뜨거운 사랑과 조선의 미래를 향한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조선 최고의 지성인이자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 거듭난 천재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위대한 사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과 교훈을 선사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관은 나주정시로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관직에 진출했던 명문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어려서부터 비범한 총명함을 자랑했는데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유교 경전의 핵심인 사서삼경을 독파했을 뿐만 아니라 10살에는 유려하고 깊이 있는 시를 지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주변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하며 자신의 학문적 실력을 더욱 깊이 있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조선의 제22대 임금이시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정조대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정약용의 학문적, 관료적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정조대왕은 당시 조선의 개혁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던 탁월하고 영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분이나 가문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학문적 역량만을 중시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펼쳤습니다. 젊은 정약용의 깊이 있는 학문적 소양과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정조는 그를 깊이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정조의 전폭적인 총애와 지지 속에서 정약용은 비로소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승정원의 가주서, 사헌부의 지평, 동부승지 등 조선시대 핵심 요직들을 두루 거치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의 탁월한 실용적 지식과 뛰어난 공학적 안목은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정조의 명을 받아 서양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거중기를 설계하여 건축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약은 당시 정약용이 지녔던 천재성과 시대를 앞서가는 실용적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조의 총명함과 정약용의 탁월한 재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조선은 잠시나마 개혁의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조선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삶은 아쉽게도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그의 삶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사학으로 규정되어 금기시되던 서학, 즉 천주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23살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천주교 교리는 정약용에게 기존의 유교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에 묶여있던 조선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교를 통해 당시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천주교를 단순한 종교적 신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개혁의 사상적 기반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정조대왕은 정약용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고 서학을 탐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학문적 열정과 실용적 능력을 높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조는 당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1800년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정세는 급변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노론 벽파 세력은 정조의 개혁 정책을 부정하고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1801년 신유박해라는 대규모 탄압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약용은 천주교를 신봉했다는 이유와 서학 관련 서적을 소지했다는 죄목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39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역설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정들었던 고향과 화려했던 관직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땅 강진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정약용은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강진 동문 밖 주막집에 기거하며 힘겨운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모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으로 어렵게 지내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는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번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세속의 번잡함과 정치적 갈등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펼치고 깊이 있는 사유에 몰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학문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 동안 정약용은 실로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강진만의 작은 암자나 서재에 머물며 500권이 넘는 방대한 양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들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학, 과학, 지리 등 실로 광범위하고 심오한 학문 분야에 걸쳐 그의 깊은 통찰력과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표작이자 실학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3대 저서, 즉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통해 정약용의 사상적 깊이와 위대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정약용의 개혁 의지와 백성을 향한 사랑이 집대성된 걸작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먼저 목민심서는 지방관리의 올바른 자세와 애민 정신에 입각한 통치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당시 만연했던 부패한 지방관리들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펴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목민관, 즉 지방관리라면 백성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그의 깊은 애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투철한 봉사정신, 그리고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는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서술되었기에 그 내용은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경세유표는 국가의 통치제도 전반과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토지제도 개혁, 세금제도 개선, 신분제도 폐지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지만 후대의 조선의 개혁을 꿈꾸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흠음신서는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다룬 책입니다. 정약용은 당시의 잔혹하고 불공정한 형벌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죄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거를 중시하며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사법 정의와 인권 존중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그 법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천주교 관련 서적을 통해 당시 조선에 생소했던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으며 마과회통과 같은 의학 서적을 저술하여 당시까지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과거의 지식을 답습하고 이론만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을 탐방하고 백성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언제나 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안녕을 향해 있었으며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유배지라는 고립되고 혹독한 공간에서 그토록 방대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놀라운 끈기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뜨거운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는 유배를 개인적인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학문적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인재 양성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진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사이제라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고 직접 교재를 만들며 그들의 학문적 성장을 도왔습니다. 사이제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훗날 조선 사회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고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유배 생활 중 그에게는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도 많았습니다. 특히 흑산도로 유배 간 형 정약전과의 안타까운 이별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유배지의 지리적 거리와 당시의 엄혹한 상황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좌절감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학문에 매진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강진 주막 할머니와의 따뜻한 인연이나 그를 모르는 사이제, 노파가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이야기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박하지만 진실된 인연들이 유배 생활의 혹독한 고통을 이겨내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교훈들을 남깁니다. 첫째, 그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끈기와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체계적인 사상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줍니다.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의 모든 학문적 성과는 언제나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의 안녕을 염원하는 지극한 애민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그의 청렴한 관리 생활과 나눔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가르침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셋째,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겸손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과거의 지식을 답습하고 이론만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농민과 어부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직접 현장을 탐방하며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그 지식을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데 활용하려는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넷째, 그의 고독했던 유배 생활은 혼자만의 시간과 사색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오롯이 자신과 대면하며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는 인간 삶의 진실과 본질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사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색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그의 삶은 인간관계에 지혜로운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거나 집착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공간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문에 매진하며 조선 최고의 지성인이자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가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8세기 조선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태어나 시대의 아픔과 모순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의 삶과 위대한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전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의 문제 해결에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삶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